아들의 상태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결국 입원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날 평온해야 할 거실은 순식간에 비명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엄마 다정은 이미 아들의 병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왔지만 막상 닥쳐온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남편 상철의 옷자락을 쥔 채 다정이 쏟아낸 말들은 엄마가 아니라면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도 없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다정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차가운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찔러서라도 내 심장을 꺼내게 하자는 그 말은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 따위는 기꺼이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다는 엄마의 가장 극단적이고도 숭고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나를 죽여서 그 심장을 지혁이에게 주면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멀쩡하게 뛰고 있는 자신의 심장이 오히려 죄스럽다고 울부짖는 다정의 모습은 지켜보는 상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아들의 죽음이 예견된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며 이 잔인한 운명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상철은 무너져 내리는 아내를 간신히 끌어안고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고 무력한지 두 사람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회사 운영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난 아들에게 신이 허락한 마지막 시간이 고작 죽음뿐이라는 사실이 다정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지혁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혁이 앉아있던 방석과 그가 마시던 물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작 아들은 차가운 병실에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정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정은 상철에게 매달리며 지혁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아들을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거실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고통을 대신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다정을 광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상철 또한 아들을 잃어가는 고통은 아내 못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울기만 하는 아내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억지로 버티게 했습니다. 상철은 피눈물을 흘리며 다정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정은 이미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상철을 바라보며 정말 방법이 없다면 꼭 내 심장을 꺼내달라는 무서운 부탁을 반복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 평범한 부부에게 떨어진 아들의 사형 선고는 그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이성까지 모두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거실에서의 대치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사지로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가 겪는 가장 비극적인 제의와도 같았습니다. 다정의 비명 섞인 통곡이 거실벽을 타고 흘러넘치는 동안 지역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인 현관문 너머로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상철의 떨리는 위로와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리겠다는 다정의 처절한 광기가 엇갈리며 그들의 집은 그렇게 슬픔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며 애절하게 매달렸던 고성희의 사과는 박 회장의 견고한 마음을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회를 발로 차버린 그녀였기에 박 회장에게 고성희의 눈물은 더 이상 가여운 연민의 대상이 아닌 걷어내야 할 추악한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박 회장이 끝내 차갑게 그녀를 거절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고성희는 순식간에 눈물을 닦아내고 비굴한 낯빛을 띠며 마지막 부탁을 건넸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대신 집에 있는 내 물건만이라도 챙겨서 가게 해줘. 박 회장은 그것이 이 지겨운 인연의 마지막 정리라는 생각으로 그녀가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고성희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기겠다던 고성희의 목적은 애초부터 옷가지나 가방들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근 고성희의 눈빛은 비열한 생존 본능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여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온 초소형 녹음기들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의 일상을 24시간 도청의 결정적인 비리나 약점을 잡아낸 뒤 그것을 빌미로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내어 다시 화려한 인생으로 복귀하겠다는 소름 돋는 계산에 깔려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서재 책상 밑에 은밀한 틈새와 침실 가구 구석구석에 녹음기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설치를 마친 고성희는 가식적인 표정으로 짐 가방을 챙겨 나오며 속으로 박진석, 이제 당신은 끝났어라고 외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세등등하게 집을 나선 그 순간부터 박 회장은 이미 그녀의 뒤에 감시원들을 붙여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성희가 집을 나간 직후 감시원들로부터 그녀가 집에 오기 전 여러 상가들을 들려 물건들을 샀고 혹시 모르니 집과 방안을 잘 살펴보시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박 회장은 즉시 고성희가 들어왔던 시점부터 고성희가 머물렀던 방을 샅샅이 뒤지게 됐고 그 결과 그녀가 숨겨둔 녹음기들을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사죄를 빌던 그 입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파멸시킬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에 박 회장은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함께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오히려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독이 될 뿐이라는 판단 아래 박 회장은
법적인 절차보다 더 빠르고 잔혹한 방식인 사설 정신병원 강제 감금을 지시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심어둔 녹음기가 박 회장의 목줄을 잴 날만 기다리며 은신처에서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예고 없이 들이닥친 박 회장의 사람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정체 모를 구급차에 실려가게 됩니다. 고성희가 설치한 녹음기는 박 회장의 약점을 잡는 무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녀가 박 회장을 상습적으로 도청하고 협박하려 했다는 반격의 증거가 되어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박진석, 넌 이제 끝이야 라고 자신만만해하던 고성희의 외침은 폐쇄병동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비명이 되었고 그녀가 갈망하던 화려한 위자료 대신 돌아온 것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는 비참한 존말이었습니다. 결국 고성희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 되었으며 박 회장은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킴으로써 자신과 자식들의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한때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모든 화려함을 누렸던 고성희였지만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탐욕과 어설픈 도박이 결국 그녀를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며 그녀의 악행은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고성희의 파멸과 지역의 투병이라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는 새로운 빛이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랜 방황 끝에 서로의 손을 맞잡은 성재와 수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수빈의 진심 어린 내조와 노력이 박 회장의 견고한 마음을 녹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빈은 성재가 회사에서 제자리를 잡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를 도왔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뛰어났던 수빈은 성재가 추진하는 신발 사업의 세세한 부분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성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재 역시 그런 수빈의 믿음에 보답하듯 무섭게 일에 몰입하며 아버지에게 실력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이런 성재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역시 아버지 박 회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수빈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박 회장이었지만 아들을 변화시킨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신발에 대한 깊은 식견을 접하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늘 어둡고 경직되어 있던 집안 분위기를 밝고 쾌활하게 바꿔놓는 수빈의 존재 자체가 박 회장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 수빈이 단순히 아들의 연인이 아니라 성재의 인생을 함께할 유일한 짝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과거 자신의 오만했던 행동들을 반성하며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직접 수빈의 부모님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날 수빈에게 모질게 굴었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제는 두 아이의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입니다. 재벌 회장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아버지로서 다가간 그의 모습에 수빈의 부모님도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성철과 다정 또한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지역이 없는 이 빈자리에 성재가 친아들과 다름없는 존재라며 두 사람의 결혼이 자신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은 성재와 수빈은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새로운 가정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라와 지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우연히 길을 걷던 중에 지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지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지환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에 넋을 놓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 역시 예전과 변함없이 길 위를 떠도는 지환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과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환의 시선이 과거의 기억 속에 붙잡혀 있던 그 찰나 정적을 깬 것은 영라의 당돌하고도 사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영라는 지환의 손을 꽉 잡으며 그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나랑 있을 때는 나만 봐야지. 영라의 이 한마디는 지환을 과거의 미련에서 현재의 사랑으로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영라는 지환의 시선을 본인에게 고정시키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인 연기를 펼쳤고 지환은 그런 영라의 당당함에 이끌려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지환을 돕기 위한 즉흥적인 연기였을지 모르지만 그때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서로의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환은 비로소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지금 곁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영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라 역시 장난처럼 시작된 연기 속에서 지환을 향한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비극과 상실이 핥히고 간 자리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인연의 꽃은 피어났고
남겨진 이들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금 화려한 날들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가 이어져도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한 지역은 이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온 다정과 상철은 병실 밖에서 차마 들어오지도 못한 채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고 지역의 곁은 오직 은호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은호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처럼 처절하고 슬픈 첫날 밤을 보내는 커플은 없을 거라며 끝까지 지역 곁에서 지역을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주려 은호는 담담하게 지역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그의 진심은 은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역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부디 슬픔에만 잠겨있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우리 할머니처럼 푸른 바다에 뿌려달라고 나지막이 의존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중에라도 바다에 가게 되면 그때 한 번씩만 나를 생각해달라는 처절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좀 생각해줘라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는 남겨질 연인에 대한 미안함과 삶에 대한 마지막 애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고 지역은 그런 은호의 머리카락을 힘없이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사랑을 뒤로한 채 지역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그렇게 멈추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이 떠난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돌아갔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풍경은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 박 회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영라와 지화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라는 이제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부모님인 다정과 상철은 매일 아침 지역의 사진 앞에 정성스레 지은 밥을 올리며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부시게 푸른 날 은호는 지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은호의 곁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3살이 된 지역의 눈매와 미소를 쏙 빼닮은 어린아이가 은호의 손을 꼭 잡고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떠났지만 그는 은호의 뱃속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생명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은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가리키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아빠가 있는 곳이야. 아이는 아빠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한 듯 맑은 눈을 깜빡이며 바다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지역이 대답이라도 하듯 따뜻한 바닷바람이 은호와 아이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호는 파도 소리 속에서 나를 좀 생각해줘라던 지역의 목소리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지역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 넓은 바다가 되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되어 언제나 자신들의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은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은호는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내일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역을 닮은 아이가 뛰어노는 바닷가에서 은호는 지역과 나누었던 그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지옥에 갇히고 사랑을 지킨 이들은 상실을 넘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며 그들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